안녕하세요. 저는 동네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강씨 할아버지 댁의 첫째 며느리이자 두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연년생인데 쌍으로 사춘기가 와서 최근엔 다니던 학교를 휴직하고 청소년 아들내미 두 명의 뒷바라지에 힘쓰고 있지요. 사실 중반의 나이로 직업은 중학교 과학교사랍니다. 자의반, 타의반, 전업 가정주부 생활을 하게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시어머니 건강까지 많이 안 좋아지셔서 시댁걸음을 하는 날도 많아졌지요. 저희 시어머니가요, 날 때부터 신장이 안 좋으셔서 투석을 하며 생활하신 지 오래되었는데 나이도 있으신 데다 심부전증에 간에까지 물혹이 잔뜩 생기는 바람에 거동도 자유롭게 못하시고 거의 집안에서만 가만 생활하는 분이세요. 시아버지는 엄청 애처가로 평생을 이렇게 아픈 시어머니를 금이야 오기야 아껴주시면서 금슬 좋게 생활하신 보기 드문 인꼬 부부랍니다. 저희 시어머니 친정이 옛날부터 동네에서 알부자로 유명했답니다. 시어머니의 친정 아버지께서 그 당시 서울 조그만 변두리 동네에서 목욕탕과 여관을 건물 두 채에 운영하셨는데 장사가 잘 돼서 돈이 모이는 족족 동네의 건물을 사들이셨다고 하네요. 반백년이 훨씬 넘게 지난 지금 서울 집값, 땅값 폭등한 거야 뭐 다들 알고 계실 테니 말 안 해도 시어머니의 재산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잘 아시겠지요? 시아버지는 그 옛날 시어머니와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랐는데 부모님도 일찍 여의고 큰 누나네 집에 얹혀 살며 이렇게 공부하던 고학생이었다고 하네요. 옆집에 사는 동네 오빠가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훤했는데 시어머니가 졸라서 과외 공부를 시켜달라고 했고 그렇게 과외 선생과 학생으로 만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연애를 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 아들이라 대학 등록금도 없어서 시어머니의 친부께서는 둘의 결혼을 엄청 반대했다고 합니다. 공부한다는 거 다 핑계고 저 거렁뱅이 같은 놈하고 연애질 한다고 과외시켜달라고 한 거냐? 어휴, 말만한 계집애가 동네에서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저런 가진 거 하나 없는 놈하고 붙어다니며 벌써 연애질이야? 집 밖으로 나다닐 생각하지 말고 얌전히 살림 배우다. 아빠가 점 찍어준 집에 고이 시집갈 생각이나 해라. 어차피 공부에 취미도 없던 시어머니여서 대학도 안 보내고 친정 아버지께서는 그냥 시집이나 보내려고 했답니다. 물론 자기네 재력 수준에 맞는 돈이 많은 집 아들하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당시 이미 시아버지께 홀딱 빠진 상태라 창문을 뜯고 도망나가 시아버지와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였다고 하네요. 대노한 친정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며칠 만에 당장 잡아왔지만 시어머니 뱃속에는 이미 아기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기가 시어머니의 첫째 아들이자 저희 남편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시부모님은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한 상태에서 시아버지는 대학 입시도 치르셨다는군요. 명문대 경제과에 당당히 입학했고 나름 면이 선 시어머니의 친부는 시아버지의 4년 등록금을 모두 지원해 주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처가의 도움으로 대학을 무사히 졸업한 시아버지는 대기업 은행에 입사해서 지점장, 본부장을 거쳐 퇴임하셨고요. 그런 러브스토리를 지닌 시부모님이어서인가 두 분의 금슬은 각별했답니다. 여보, 당신이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음식이야. 짠 음식, 기름진 음식, 간이 센 음식은 독이니까 그런 음식은 절대 피해야 돼. 첫째야, 둘째야, 니들도 니들 살림으로 바쁜 건 알겠다만 너희 어머니 음식 니들도 좀 신경 써서 잘 챙기렴. 네 어머니가 딸이 없어 살뜰하게 챙길 사람이 주변에 나 말고는 없잖니. 그렇게 저와 동서에게 잔소리를 하시면서 시어머니 챙기라는 명목으로 몰래 용돈까지 쥐어주시는 시아버지였습니다. 주말에 가끔 시댁을 방문하면 시어머니 드실 저염식 반찬을 손수 만드는 시아버지 모습을 볼 때도 종종 있었어요. 한 번은 부엌 가득
간장 끓이는 냄새가 진동해서 가보니 시아버님께서 냄비 가득 뭔가를 끓이고 계시더라고요. 아버님, 지금 부엌에서 뭐하고 계세요? 네 어머니가 먹을 저염 간장 끓이는 중이다. 요새 계속 아무 간 없이 식사를 했더니 밥맛이 없다고 짜증이 좀 심해져서 콩팥병 환자들이 이렇게 채소를 섞은 저염 간장을 해서 먹으면 입맛도 돌아오고 신장에 무리도 크게 안 간다고 해서 말이다. 와, 아버님 진짜 대박이세요. 그래서 오늘 골프 모임도 취소하신 거예요? 어머님은 아버님 같은 남편을 만나 너무 좋으시겠어요. 첫째 왔구나. 왜 부럽니? 그럼요. 아버님 같은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어머님 안 그래요? 그러게나 말이다. 조물주가 나 태어날 적에 고장난 고물 신장 달아주는 대신에 이런 애처가 남편을 덤으로 주신 것 같구나. 어머님도 참 말씀을 또 그렇게. 웃자고 한 소리야. 네 남편도 보고 배운 게 있으니 살면서 널 외롭게 하진 않을 거다. 네 시아버지 가진 건 하나 없는 남자였지만 여태 살면서 서운하거나 서러운 맘 들게는 한 번도 안 했어. 내 살아보니 남편이란 돈보다는 그런 정과 사랑이 많은 사람과 살아야 하는 거더라. 어머니는 좋으시겠어요. 아마 너도 그럴 거라니까. 아들은 다 아버지 닮는 거라잖니. 그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애처가 나무 아래 애처가 열매 열리는 법이지. 그렇게 시댁에 가면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좋았답니다. 시어머니께서 만성 신부전 환자라 건강이 사흘 걸러 투석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시부모님 두 분의 금슬이 워낙 좋았기에 그 살가운 에너지가 온 식구한테 전염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전 은근히 지금 무뚝뚝하고 잔정 없는 남편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아버지의 애처가 면모를 담기를 바랬었고요. 한날은요, 제가 시댁 건물 소유의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시어머니 친정아버지께서 운영하던 동네 목욕탕을 5층 건물로 증축해서 최신식 사우나로 리모델링하고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사우나와 건물 관리는 10년 전 은행을 퇴임한 시아버지께서 전담하고 계셨고요. 저는 동네 뒷산을 조깅하고 사우나에 가서 목욕하는 코스를 좋아해서 그날도 어김없이 운동을 마치고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참 우연이랄지 인연이랄지 목욕탕에 새로 일하러 들어온 새신사 아주머니가 저를 아주 반갑게 아는 척하는 겁니다. 저는 낯이 있긴 했지만 긴가민가해서 누구신가 물었죠. 오메, 경자야. 나를 못 알아보냐. 시방 가는 세월 야속하다더니 내가 좀에 많이 늙어물긴 했지. 이해해라. 내가 사는 게 녹록치 않아 고생을 좀 많이 해서 그랑께로. 세상에, 이게 누구야? 땡땡 초등학교 3학년 5반 명희 맞지? 못 알아보긴. 가만 보니까 딱 알겠네. 반갑다 명희야. 세상에, 근데 네가 여기서 일을 다 하네? 명희는 제 고향 친구로 초등학교 동창이면서 한 동네에 살던 단짝 친구였어요. 제가 고향이 전라도라 동양 친구들 중에는 아직 고향에 터전을 두고 사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희는 불과 5년 전에 서울로 상경해서 새신사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과 이혼하며 새신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서울에 와야 돈이 더 잘 벌릴 것 같아 상경했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요, 살아온 얘기들, 안부들을 두서없이 주저리 늘어놓던 명희가 주변 눈치를 한참 살피더니 좀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경자야, 근데 그럼 네가 이 사우나댁 첫째 며느리란 말이오? 여기 사우나 우리 시댁이 하는 데야. 왜 카운터에 앉아 계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시는 점잖은 할아버지 있지? 아, 너 그분은 남탕에 주로 계셔서 모를 수도 있겠다. 그분이 우리 시아버지셔. 은행 퇴임하시고 여기 사우나 관리하시잖아. 성실하고 또 시어머님한테는 어찌나 사랑꾼인지 우리 시아버지 완전 애처가시잖아. 오메 이게 무슨 거시기한 상황이냐. 시방 그 할아버지 사장님한테 사모님이 있었단 말이오? 당연하지. 우리 시어머님. 근데 왜 나는 여지껏 일하면서 사모님을 한 번도 못 봤다냐?
하긴 내가 여기 일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다만. 우리 시어머니가 건강이 좀 안 좋으셔. 신장 투석 받으셔서 집에서 가만가만 생활하시는 분이라 너는 얼굴 뵐 일이 없었을 거야 아마. 그게 아니라 네 시아버지란 양반 말이다. 여기 카운터도 보고 매점서 음료수 파는 아줌씨랑 좀 그렇고 그런 사이 같아 보이던지. 시방 너 설마 그거 모르고 있었냐? 이? 그게 무슨 소리야? 얘는 참 별 이상한 소리도 다 한다. 여기 매점 아줌마도 목욕탕에서 10년 넘게 일한 사람인데 거의 가족같이 지내는 아줌마야. 우리 시아버지가 그럴 뿐도 절대 아니고. 명희 네가 뭘 잘못 봐도 단단히 잘못 봤다 얘. 경자야, 정신 똑똑히 차려라. 이 차명이가 옛날부터 뜨신 밥 먹고 흰소리 하는 거 들어봤냐? 입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소리만 하는 성질인 건 너 모르냐? 또 남자 여자 이상 야리꾸리한 공기 멘추로 감출라 해도 눈에 딱딱 들어오는 게 없는 법이요. 내가 남편이 20년 외도를 해서 그거 못 참고 이혼한 년이다. 내가 젊은 놈이건 늙은 놈이건 바람난 놈 눈깔 하나 판단 못할 것 같으냐? 진짜야? 명희 너 대체 뭘 봤길래 그래? 내 말 명심히 듣고 네 시아버지란 사람 잘 단돌이여. 그리고 음료수 아줌마랑 그 여자 여시여도 보통 불려시가 아닌께 잘 관찰하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시아버지가 얼마나 애처간데 그럴 분이 절대 아니신데? 경자야, 너 아직 세상을 그리 모르냐? 믿는 나무에 곰생이 피는 법이요. 산전수전 다 겪는 내 말 명심해라. 전 처음 명희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설마 아닐 거야 하고 넘기려 했죠. 그런데 너무 정색해서 말하는 명희의 말투와 표정을 도저히 잊을 수 없더군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명희 성격상 없는 말을 지어내는 아이가 절대 아니었거든요. 바른말 잘하고 직원 잘하기로 유명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는 타입의 화통하고 솔직한 타입의 사람이 명희였습니다. 게다가 명희가 그런 거짓말을 저에게 해서 얻을 거 하나 없는데 뭐하러 그런 이상한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요. 저는 한동안 시아버지와 매점 아줌마를 좀 예의주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의 신부전증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어요. 신부전증 말기로 진행이 되고 점점 신장 투석 능력이 떨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환자분이 요즘 부쩍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더는 투석으로 버틸 단계가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방법은 안타깝지만 신장 이식만이 어머님이 사실 길입니다. 가족분들 중에 이식이 가능한 분이 계신지 적합 검사를 빨리 서두르셔야 할 것 같네요. 저와 남편, 동서와 서방님, 그리고 시아버지 모두 병원에 가서 당장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약국계도 검사 결과는 모두 절대 불가. 식구들 중 누구도 시어머니에게 신장을 기증해 줄 수 있는 적합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저의 두 아들과 동선의 부부 딸아이들은 미성년자로 아직 16세가 안 된 아이들이라 적합 검사를 받을 수조차 없었죠. 여보, 걱정 마. 여기서 포기하고 낙담하기엔 일러. 내가 지구를 10바퀴 돌아서라도 반드시 당신한테 신장 이식해줄 수 있는 사람 찾아낼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몸만 잘 보살피고 있어. 알았지? 아이고 영감, 그런 얘기로 나 위로 안 해줘도 돼요. 솔직히 나 살 만큼 살았어. 유복한 친정 만나 이날 이태껏 돈 걱정 없이 고생 안 하고 살고 당신 같은 애처가 만나서 마음고생도 안 하고 살았는데 여기서 더 과한 욕심 부리고 싶지 않네요. 자식들 걱정시키지 말고 당신도 그저 좀 정도껏 하구려. 이제까지 나 살뜰하게 챙기고 보살펴 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어머니 눈물이 그렁그렁 차오르는데 참 며느리 입장에서 면목이 없더군요.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손주 손녀들도 눈시울을 적시고 저희 남편과 서방님도 눈물을 참느라 흑흑대는데 참 집안 분위기가 너무 비통하고 초상집이 따로 없는 겁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이날부터 백방으로 수소문에 알아보며 시어머니께 장기 이식이 가능한 사람이 없는지
동분서주 하시더군요. 연락이 끊긴 사돈의 팔촌, 먼 친척까지 다 연락해서 알아보신 모양인데 결과는 별로 좋지 못했어요. 시아버지께서 거금을 주고 데려온 먼 팔촌 댁은 적합검사를 받았지만 수술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시어머니의 병세는 날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이들을 학원에 픽업해주고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시댁을 방문했는데 사우나의 매점에서 음료수도 팔고 여탕을 전반적으로 관리도 하는 아주머니가 집에 와 계시더군요. 왜요? 제 친구가 시아버지와 좀 사이가 수상한 것 같다고 의심한 바로 그 아줌마 말입니다. 아주머니, 목욕탕 일도 바쁠 텐데 어쩐 일로 저희 집까지 오셨어요? 요새 사모님이 건강이 부쩍 안 좋아지셨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와봤어요. 사모님 운신도 힘드신데 앞으로 더 자주 들러서 빨래랑 청소라도 좀 도와드릴게요. 예전에는 제가 틈날 때마다 들러서 밥도 해드리고 살림도 많이 도와드렸는데 한동안 바빠서 그러지 못했네요. 어머나, 이 약밥 아주머니가 만든 거예요? 네, 사모님이 예전부터 약밥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시는 분이잖아요. 매점 아줌마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들은 터라 예전처럼 아주머니를 고운 시선으로 보진 못하겠더군요. 게다가 만들어 왔다는 약밥을 먹어봤는데 약밥이니 단 건 둘째치고 콩팥병 환자가 먹기에는 지나치게 너무 짠 겁니다. 어머니, 이거 약밥 드시지 마세요. 버리든지 제가 가져가서 먹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 온 사람 정성이 있는데 버리는 건 죄 받는다. 정 그러시면 제가 가져가서 애들 간식으로 먹으라고 할게요. 어머님이 드시기엔 너무 간이 세서 그래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렴. 그런데 애미야, 너 청소하면서 혹시 내 진주 목걸이 못 봤니? 그거 20주년 결혼기념일 선물로 네 시아버지가 사준 건데 갑자기 찾지를 못하겠구나. 그래요? 오늘 청소는 제가 안 했는데. 아까 매점 아주머니가 다녀가시면서 청소했다고 안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혹시 매점 아주머니를 의심하는 거냐며 아설하며 성화하셨죠. 10년 넘게 목욕탕에서 일하면서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이라며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요즘 몸이 안 좋아 정신도 좀 깜빡깜빡하는 것 같다면서 지내다 보면 어디선가 목걸이는 나올 테니 너무 걱정 말라 하시더군요. 그렇게 좀 찜찜한 기분으로 시댁에 있는데 동서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아니, 그런데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우세요? 무슨 근심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뭔 일 있으세요, 형님? 살가운 성격의 동서는 제 근황을 걱정스레 묻더군요. 저는 잘됐다 싶어서 매점 아주머니와 시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버님을 믿지만 기분이 이상하게 찜찜한 게 사실이라고요. 동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 얘기를 듣더니 속단하지 말고 한동안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해보자고 하더군요. 한동안 매점 아주머니가 시댁에 자주 온다고 했으니까 형님, 우리도 대비책을 하나 해둬야겠네요. 동서와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서 어머님 건강도 요즘 많이 안 좋아지셨고 하니 동서와 제가 가사도우미를 한 명 드리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시댁에 들어와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도우미 비용을 저와 동서가 반반씩 내겠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무슨 똥을 좀 받아내야 하는 상황도 아닌데 참 요란들이구나. 그런데 또 마다하면 너희들 마음이 불편할 테니 하고 싶은 대로 하렴. 나도 가사도우미 있으면 먹는 것도 편하게 챙겨 먹을 수 있고 좋기야 좋지. 신경 써줘서 고맙구나. 시어머니께서는 못 이기는 척 동서와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셨고 저희는 수소문 끝에 저염식단도 잘 만들고 환자 케어 경험이 많은 간병인 출신 아주머니를 가사도우미로 드렸습니다. 월급 외에 웃돈을 좀 얹어 드리곤 시아버지와 매점 아주머니 얘기도 살짝 흘린 뒤 좀 예민하게 관찰해달란 부탁도 따로 했고요. 그렇게 기증자를 찾지 못해 시어머니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던 어느 날 시댁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말에 당장 시댁으로 달려갔더랬죠. 시댁에 가보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침대에 누워 계시고 그 앞에서 시아버지께서
아이처럼 엉엉 울고 계시는 겁니다. 아이고, 여보 정신 좀 차려봐. 날 놔두고 당신이 가면 나를 어떡해? 당신이 먼저 가면 나도 이 세상 못 살아. 당장 당신 따라서 나도 갈 테니.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임자. 제발. 그 순간 동서와 얼굴이 마주쳤고 동서가 날 보자며 손짓하더군요. 동서를 따라가니까 동서가 안방에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더라고요. 형님, 우리 예상이 맞았어요. 이어나온 동서의 이야기는 참 기가 막히고 경악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찜찜했던 동서는 제대로 시아버지와 매점 아주머니의 관계를 캔 모양입니다. 사실 저희 동서가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합니다. 예전에는 이혼 전문 로펌에서 일한 이력도 있어서 이런 분야에 관해 좀 잘 알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공중 목욕탕 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서 평소 시댁의 사우나를 잘 방문하지 않던 동서는 제 동창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사우나를 방문해서 세신사로 일하는 명의로부터 여러 얘기를 들었다 합니다. 후에 동서는 친한 친구이자 불륜 뒷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설 탐정에게 사우나를 몇 번 방문해달라고 부탁했나 봐요. 그냥 동네 주민인 척 동서 친구는 사우나를 방문하면서 시아버지와 매점 아주머니를 관찰했나 보더라고요. 동서 친구 그 사설 탐정이 찍어온 사생활 사진들을 보니 참 어디 말도 못할 정도로 나쁘끄럽기 짝이 없는 사진들이 잔뜩 찍혀 있더군요. 점심시간에는 각자 사우나를 나와서 동네 으슥한 골목에서 시아버지와 매점 아주머니가 만나 단둘이 식사하러 간 적도 많더군요. 그런 일상 사진뿐 아니라 참 경기도 외곽의 모텔 투숙 기록까지 빼도 박도 못할 불륜의 기록들을 보며 동서와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안방에서 두 며느리가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 똑똑 방문을 노크하더군요. 사모님들 좀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일전에 부탁하신 것이 있어서 그 매점 아주머니가 집에 방문하실 때 녹화랑 녹취를 좀 해두었어요. 아마 좀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많이 담겨 있을 테니 마음 단단히 먹고 보시고요. 그렇게 도우미 아주머니가 동서와 저에게 전해준 녹화 영상과 녹음본에는 참 더 기막힌 진실들이 들어있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잠든 틈에 시아버지가 통화하며 주고받은 말들, 그리고 그 매점 아주머니, 그 상간녀가 시댁에 들락거리며 저지른 정말 말도 안 되는 만행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뻔뻔스런 상간녀가요. 글쎄 시어머니의 사라진 진주 목걸이 말고도 시어머님 옷방에 몰래 들어가 값비싼 명품 가방이며 귀금속 등을 한 번도 아니고 꽤 여러 번 훔쳐간 겁니다. 녹취된 전화 통화 기록을 들어보니 시아버지께서는 참 기함할 만한 약속들을 상간녀에게 하고 계시더군요. 보채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10년을 기다렸는데 고작 한두 달을 못 기다리겠나. 우리 마누라 얼마 안 남았다니까. 신장이식? 기증자를 찾아야 이식 수술을 받지. 내가 이식 아무한테도 못 받게 단단히 손 써놔서 죽었다 깨나도 우리 마누라 신장이식 수술 못 받는다고. 그래. 앙탈 부리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응? 사랑해 최 여사. 나한테 최 여사밖에 없네. 그래. 그 상간녀의 성씨가 최 씨예요. 시아버지께서는 그 상간녀를 최 여사로 부르며 살뜰한 애인 취급에 여념이 없으시더군요. 일단 남편들이 집으로 도착했고 상태가 위독한 시어머님을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 옷가지를 챙긴다고 집에 남아 계셨고 마침 상간녀가 시댁으로 들어오더군요. 어머나, 사모님께서는 어디 가셨어요? 사모님 좋아하시는 깨죽을 좀 써놨는데 어쩌나 드실 분은 계시지도 않고 전화라도 한 통 넣어보고 온다는 걸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아줌마, 그 깨죽 지금 뜨거워요? 그럼요, 뜨겁다 마다요. 내가 끓이자마자 보온병에 식지 말라고 바로 담아서 가져왔는데요.
그래도 오는 동안 식었을 텐데 냄비에 좀 데펴오세요. 어머님 방금 병원에 가셨는데 좀 가져다 드리게. 상간녀는 분위기 파악 못하고 부엌에 가서 냄비에 한가득 깨죽을 데워오더군요. 저와 동서는 그 펄펄 끓는 깨죽을 냅다 상간녀에게 부어버렸습니다. 운동신경은 좋았는지 얼굴은 피했는데 옷을 입고는 있었지만 상반신 전체에 깨죽을 뒤집어 쓴 상간녀는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며 부엌 한가운데서 펄쩍펄쩍 뛰며 오두방정을 떨더군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정신 나갔어? 이봐, 미치고 정신 나간 건 그쪽이야. 어디 건드릴 남자가 없어서 유부남, 그것도 다 늙고 아픈 울 시어머니 남편을 건드려? 사모님 앞에선 그러면서 뒤에선 불륜이나 저지르고 그러면서 뻔뻔하게 깨죽을 써와? 당신 남은 인생도 깨죽이나 쓸 줄 알아라? 전 남은 깨죽을 냄비를 상간녀 머리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난동으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시아버지께서 헐레벌떡 부엌으로 달려왔더군요. 니들 지금 무슨 짓들이야? 뭐 상황 보시면 다 아실 텐데요. 아버님하고 이 여자 관계 저희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하신 그 이상한 장난도 더는 못 하실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네 어머니한테나 가봐라. 며느리란 것들이 병원 따라갈 생각은 않고 집에서 뭐하는 짓들이냐? 이미 저희 남편이랑 아주버니께서 어머님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걱정은 아버님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어머님 이식 수술 못 받게 하시려고 동분서주 하셨는데 저희도 동분서주 했어요. 어머님 기증자 사촌 중에 버젓이 살아 계셨는데 그거 속이셨죠? 그분이 오늘 어머님께 신장 이식해드릴 겁니다. 알고 보니까요. 글쎄 시아버지란 사람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시어머님 신장 이식 수술을 중간에서 회방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저와 동서 그리고 서방님까지 나서서 신장 기증이 가능한 친척들을 우선 알아본다고 했을 때 젊은 애들은 바쁘니 한가한 자신이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발벗고 나서서 백방으로 기증자를 알아보던 시아버지셨죠. 그런 시아버지를 보면서 평소 워낙 애처가라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 저렇게 본인이 나서서 알아보는구나 생각했지 불어 기증자를 못 찾게 하려고 그런 술수를 쓰고 있는 거라고는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좋은 기억이 있어서 본인이 나서서 적합검사를 받겠다는 친척까지 거금을 주고 매수하거나 이미 기증자를 찾았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면서 이식수술 날짜를 일부러 차일피일 미루게 했던 겁니다. 이상한 예감에 시아버지 뒷조사를 하던 동서에게 덜미가 걸린 거고요. 그렇게 원래 시어머니에게 신장기증 의사가 있던 먼 친척에게 다시 연락해 적합검사를 받게 했던 거고 우여곡절 끝에 시어머니는 신장이식 수술을 받게 되셨던 겁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신 시어머니께는 일단 당장은 이런 끔찍한 사실들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모든 전후 사정은 시어머니께서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고 나면 말씀드릴 생각이었죠. 저는 동서에게 수고했다 말하면서 그간의 공은 치하했답니다. 저는 시댁에도 형님만큼 자주 찾아뵙지 못했고 목욕탕에도 거의 가보지 못해서 아마 형님이 아니었다라면 이 끔찍한 진실을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까맣게 몰랐을 거예요. 악마 같은 것들 때문에 어머님 잃었으면 얼마나 황망했을 거예요. 이런 애군을 막은 건 반 이상 형님 공덕이세요. 평소에도 사이가 좋았던 저와 동서는 이번 일을 처리하면서 사이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동서가 처음 시집 왔을 때는 손아래 사람이어도 애교도 별로 없고 좀 차가워 보여서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렸었는데 짧지 않는 세월을 함께 하다 보니 거짓이 없고 담백한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요. 특히나 시아버지처럼 평생을 거짓으로 점철된 사람을 겪다 보니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진실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동네가 떠나가라 요란한 사랑에 도피행각을 벌이고 떠들썩하게 연애해서 속도 위반으로 결혼까지 했는데 그렇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집안에서 운영하는 사우나의 매점 여자와 그런 불륜을 저지르다니 그것도 뭐 사우나는 시아버지가 일군 재산이기나 했나요? 시아버지는 대기업 은행에 입사해서도 적지 않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월급의 대부분을 못 사는 자신의 동생들을 위해서 보내야 했습니다.
월급을 받아도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준 적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돈 아쉬운 사람도 아니었지만 인격 자체가 너그러우셨던 시어머니는 그런 것에 관해 한 번도 싫은 소리 한 적도 없고 지금은 돌아가시고 없는 시아버지의 큰누나까지 그렇게 극진하게 모셨다는데 게다가 시아버지 여동생들도 결혼할 때 시어머니께서 거금을 쾌척하셔서 남부끄럽지 않는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평생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부부로 살아온 시어머니를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기만하고 불륜을 저지른 시아버지가 쉽게 용서가 되지 않더군요. 그 불륜녀 역시 아주 못돼 먹은 여자긴 마찬가지였어요. 그 불륜녀가요, 시어머니 중학교 후배로 이혼하고 어렵게 사는 사정을 딱하게 여기고 시어머니가 다른 곳보다 월급도 많이 주면서 사우나에 취직시켜 매점을 인수받아 먹고 살게 해준 것이었는데 이런 막장 같은 악행을 저지르다니 정말이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희 남편과 서방님의 배신감도 하늘을 찌르더군요. 믿었던 아버지가 애처가의 화신이었던 아버지가 그런 불륜을 저질렀다 하니 처음엔 믿을 수 없는 표정이다가 나중엔 분노하다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몇 날 며칠을 술만 먹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고통스러워하니 이성을 차리고선 시아버지와 불륜녀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평생 애정과 헌신으로 시아버지에게 올인한 시어머니의 인생을 헛되게 만들 순 없다면서 가진 방법을 동원해 시아버지와 불륜녀가 저지른 죗값에 대한 벌을 응당받게 만들겠다면서 이를 갈았어요. 일단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 대형 로펌의 이혼 전문 변호사들 중에서도 경험치가 많고 승소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섭외했습니다. 그중엔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도 있어서 일단 시아버지를 존속 상해죄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병이 아주 오래된 지병인데다 다른 노환까지 겹쳐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고의로 수술을 미루게 한 죄는 존속 살해 미수로 갈 수도 있다면서 시아버지는 아주 높은 형량을 받을 게 분명하다고 자신하더군요. 불륜녀에 관해서는 가정부 도우미 아주머니의 도움이 아주 컸습니다. 아주머니가 몰래 녹화해놓은 영상에서 불륜녀가 시어머니 옷방에 들어가 귀금속이며 가방 등을 훔쳐가는 영상이 그대로 찍혀 있어서 일단 절도죄로 불륜녀를 감옥에 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웃겼던 게 이 불륜녀가 동네에서 개모임을 주관하는 치맛바람으로 유명했는데 그 모임에서도 돈만 털어먹고 나눠주지 않아 원성이 아주 자자했어요. 동네 부녀 회장을 찾아가 내막을 탈탈 털었고 관련된 아줌마 무리들의 분노에 찬 원성을 바탕으로 또 이 건으로도 고소가 들어가서 또 하나의 사기죄가 추가되어 아마 한동안 그 불륜녀는 교도소에서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집안의 시끄러운 우환을 정리하는 동안 다행히 시어머니께서는 무사히 수술을 받고 건강하게 회복을 하셨답니다. 물론 지병이 지병인지라 정상인처럼 아주 건강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이 무리 없을 정도로는 많이 호전되셨지요. 가볍게 동네 뒷산에 산책도 가고 멀지 않은 거리의 여행은 얼마든지 가능할 정도로 건강해지셔서 너무 다행이었죠. 건강을 회복한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와 불륜녀와 관련된 자초지종을 차분하게 말씀드렸죠. 깜짝 놀라 경악하고 충격으로 쓰러지시거나 그 여파로 건강이 더 악화되면 어떻게 하나 고민하던 저희의 우려와는 달리 의외로 시어머니께서는 그런데 크게 놀라시지 않는 겁니다. 아니 어머님, 아버님께서 그런 불륜을 저지른 데다가 그 상대가 매점 아주머니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놀라지도 않으세요? 혹시... 그래, 그 불륜의 기간이 10년이나 넘었다는 건 좀 나 역시 놀랄 노짜다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니. 아무리 늙었더라도 여자는 여자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네 아버지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나도 다 느끼고 있었다. 설마 그 상대가 매점 동생? 아니, 그년이라는 걸 캐치 못한 건 내가 참 어리석다만. 이 영감탱이한테 뭔가 다른 게 있을지도 모른다. 옛날처럼 나만 바라보던 영감은 아니다. 뭐 그런 짐작은 속으로만 하고 있었지. 아니, 그런 걱정을 마음속에 품고 계셨으면서 왜 전혀 내색 같은 걸 하나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요. 어머니 그런 걱정이 있으시면 형님이나 저한테 이런 방구 언질이라도 주셔야죠. 며느리도 딸인데 너무하셨어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만 니들이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었어도 그런 말을 쉽게 하진 못했을 거다. 니들이 생각해도 사안이 사안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었겠니? 찜찜한 예감이었지. 딱히 이렇다 할 덜미를 잡은 것도 아니었고 또 내 몸이 아프고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안 좋은 생각에 휘둘려 있기도 힘이 붙이더구나. 그런데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 첫째랑 둘째 아가 아니었으면 정말 영감탱이랑 그 상간녀년한테 우리 집안 재산 홀랑 넘어갈 뻔하지 않았니? 시어머니께서는 자기야 어차피 늙어 얼마 안 남은 인생이라 억울할 것도 없지만 저와 동선의 가족들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몇 번이나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살아생전 시어머니의 부모님께서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며 일군 재산인데 그걸 바람난 영감과 상간녀에게 빼앗겼더라면 정말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고 무덤 속에서라도 벌떡 일어나고 말았을 거라며 몇 번이나 가슴을 치셨죠. 건강을 회복한 시어머니는 일단 시아버지와의 이혼 절차에 박차를 가하시더군요. 친정 부모님의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단층 건물 2개를 지금의 번듯한 5층이 넘는 건물 3채로 늘리고 또 경기도 외곽에 많은 부지까지 사들인 경제력은 모두 시어머니의 재테크 능력에 기인한 것이기도 했어요. 몸 상태가 지금처럼 나쁘지 않을 때는 사우나 운영이나 건물 관리도 모두 나서서 전담하던 시어머니셨죠. 그런 사업가 기질이 녹슬지 않으셨던 건지 마음먹은 일에 관해서는 추진력이 상당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변호사들을 불러 한참을 의논하시더니 가장 빠르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더군요. 시아버지 형량을 감해주는 대가로 재산 분할 없이 협의 이혼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두말할 나위 없는 유책 사유자가 시아버지였기 때문에 이혼함에 있어 유리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게 당연했습니다. 게다가 죄질이 더럽게 나쁜 범죄로 형사고발 당해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힘이 실리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썩을 수는 없었던 건지 시아버지는 그 아까운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알거지 신세로 이혼당하신 거죠. 한날은 제 눈엔 초연해 보이기만 하던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이혼 소송을 하면서 참 지난 회한들이 밀려와 고통스럽고 괴롭더라고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진심으로 시아버지를 사랑했고 시아버지 역시 자신에게 그런 사람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생각하니 살아온 세월들이 전부 부정당하는 것 같아 너무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아니 같은 인간으로서 너무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는 말이어서 저는 시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더랬습니다. 처음부터 내게 진심이 아니고 그 영감탱이는 계산 속을 가지고 접근한 것일까? 그런 생각도 들더구나. 철없는 부잣집 딸이었던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저런 사기꾼한테 평생을 기만당한 것인가? 그런데 그런 생각에 매달리다 보니 자식 며느리가 동분서주 고생하면서 이식수술 해준 내 마지막 신장마저 망가져 버릴 것 같은 걱정이 들더구나.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 날 위기에 너희들이 나 살리겠다고 포기하지 않고 겨우 받게 해준 수술인데 내가 남은 생을 그렇게 괴롭게 끔찍하게만 보내서는 안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추스렀다. 시아버지와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그 많은 재산 정리를 시작하시더군요. 엄마 건강도 회복됐고 앞으로 살 날 많으신데 왜 벌써부터 재산 정리하려고 그래요? 험한 일 겪고 죽을 고비 넘기고 나니까 재산이나 뭐니 그런 게 솔직히 덧없고 의미 없게 느껴지는구나. 그 많은 재산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결국 나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생각했던 남편 마음 하나 손에 쥐지 못했잖니. 돈이라는 게 대단해 보여도 사람 마음 하나 살 수 없는 거. 그렇게 허망한 게 또 돈이란다. 내 건강이 이렇다 보니 또 언제 나빠질지 모를 일이고 정신 말짱할 때 깔끔하게 정리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시어머니께서는 진심으로 자신을 생각해준 사람에게 소중한 재산을 나눠주고 싶다면서 저와 동서에게 100억씩의 유산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보통은 아들들 명의로 증여해 주는데 며느리들 명의로 증여해 주다니 흔치 않고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결정인 게 사실이었죠. 어머님, 보통은 시댁에서 재산을 물려줄 때
아들들 명의로 해주는데 이렇게 며느리들 앞으로 해주시는 분은 아마 어머니가 유일할 것 같아요. 왜? 그래서 싫으니? 마음에 안 들면 지금이라도 당장 네 남편 명의로 바꾸려무나. 아이고 참 어머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감사해서 그러죠. 저랑 동서를 믿고 그만큼 신뢰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남자란 족속들을 내가 못 믿어 그런단다. 자식이 있어도 여자한테 눈이 돌면 그렇게 나이 들어서도 다 내팽개치려는 꼴을 내가 당해서. 그런데 여자는 다르지. 자식이 있는 여자는 자기 가진 것을 그렇게 어리석게 내다버릴 존재가 아니란 걸 아니까. 남자 여자 가르는 게 아니라 사람 나름이긴 하다만 이번 일 겪으면서 너랑 둘째는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검증을 했으니까. 어머님 감사합니다. 평생 소중하게 일구신 재산인데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을게요. 저와 동서는 나란히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100억씩을 증여받고 하루아침에 정말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댁이 잘 살긴 했지만 사치를 하는 가풍도 없었고 제 친정 역시 평범한 집안인지라 거액의 돈이 제 수중으로 들어오니 한동안은 실감이 잘 나지 않더군요. 저와 동서에게 100억씩을 증여하고도 남은 재산이 상당했던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기부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막장 같은 불륜으로 황혼 이혼을 겪으면서 뭔가 심경의 변화가 대단히 컸던 것 같아요. 돈이 그렇게 평생 많았지만 남편 마음 하나 사지 못했다는 시어머님 말씀이 제 가슴에도 두고두고 남더군요. 아마 이런 맥락에서 기부 사업을 시작하신 시어머님의 심증을 어느 정도 알 것도 같았습니다. 어떤 분야의 재산을 의미 깊게 쓸까 한참 궁리하시던 시어머님은 미혼모 시설과 한부모 가정에 관심을 보이시더군요. 남편에게 버림받아 힘들게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들, 그런 여자와 아이들을 위한 임시보호센터와 긴급 생활비 지원을 하는 곳을 알아보라고 하시고는 그런 곳에 대대적으로 큰 기부를 하시고 계십니다. 시아버지가 불륜녀가 관리하던 사우나는 관리자를 싹 바꾸고 다시 성업 중입니다. 일주일에 2번은 독거 노인들에게 무료 개방하는 목욕탕으로 전환이 되어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목욕비를 내지 않고 목욕하고 갈 수 있도록 하고 계시고요. 이 모든 결단들이 시어머니가 내린 결정들입니다. 한날은 동서와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네요. 동서라면 만약 어땠을 것 같아? 그렇게 평생 애처가라 생각했던 남편이 고향 후배와 10년 넘게 바람을 피우고 불어 수술 못 받게 하면서 날 사지로 몰아 넣었다면? 전 아무리 늙었더라도 칼부림 났을 것 같아요. 제 성격이 좀 불같잖아요. 칼부림 후에도 영영 용서가 안 돼서 화병이 나 몸져 누웠을 거고요. 그러니까 어머님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아. 저렇게 화통하게 마음 내려놓고 깔끔하게 재산 정리하시면서 사회사업 본격적으로 하시는 거 참 멋진 것 같아. 형님, 우리도 어머님께 받은 재산 멋지게 쓰자고요. 형님이나 나나 어차피 명품이나 쇼핑 좋아하는 타입도 아니고. 어때요, 형님 생각은? 나도 동감일세. 평생 산 남편 마음 하나 사지 못하는 돈인데 손에 움켜쥐고 있어봐야 뭐해. 어머님이 평생을 통해 얻은 교훈인데 우리 마음에 콕 새기고 진짜 의미 깊게 쓰자. 어머님처럼 영리하게 돈도 잘 굴리고 말이야. 뒤늦게 카페에 합류하신 시어머니께서 활짝 웃으시며 뒤에 서 계셨어요. 좀 일찍 도착하셨는지 진작에 저와 동서의 얘기를 다 듣고 계셨나 봅니다. 내가 남편 복은 없는데 며느리 복은 있나 보구나. 예전에 신장 때문에 하도 골치가 아프고 고생하니까 조물주가 신장 하나 고물로 주고 애처가 남편 줬다고 자랑했는데 이제 보니 고물 신장 대신에 보물 같은 며느리 둘을 준 것 같구나. 이러들 나렴. 오늘은 며느리들 데리고 최고 비싸고 맛있는 저녁이나 먹으러 가야겠구나.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저희 시어머니 참 멋진 분이시죠? 저도 나이가 들면 시어머님처럼 늙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가진 것이 많건 적건 사람이 정말 용서하기 힘든 배신과 배반을 겪고 나서 괴로운 나머지 절망과 비탄에만 빠지지 않고 이렇게 슬기롭고 쿨하게 벗어날 수 있는지요. 화병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대신 이렇게 아닌 건 아닌 거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쿨한 삶을 사시는 저희 시어머니를 저는 정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으로도 남편 마음 하나 살 수 없었다는 그 말씀, 죽는 날까지 마음속에 품고 살려고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진짜 소중한 건 세상에 하나도 없으니까 돈이 값어치 있어지기 위해 그 돈을 최대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돈이란 나눌 때에 비로소 값진 무언가를 내 손에 쥐어주는 존재라는 것을 시어머니에게 배웠으니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